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오늘 강의와의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비서관실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1999년이에요. 그때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청와대에 있어서 그 이름을, 네이밍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99년도에 우리나라 청와대에 처음으로 시민사회 비서관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구나라는 그런,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화되고 청와대 내에 그런 비서관실이 생긴 게 그때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학에도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기업에 지금은 있고 그 재능기구로 세면존중 시민회의라는 단체에서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1시간 동안은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 자원봉사나 시민사회와 관련된 것에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 시민사회라는 말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99년부터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시민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원래는 중세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이행을 하면서 이전에 본무 상태에 있던, 그리고 중세 영주의 지배 체계 하에 있던 사람들이 시민 계급을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새로운, 그러니까 중세의 그런 암흑 시대를 깨치고 근대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학자마다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해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윤리 시간이나 혹은 철학 시간에 들었을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에서 막스나 또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산력과 생산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밑에 경제라는 토대 하에서 거기에 맞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부터 자본주의 체제까지 쭉 이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어요. 그거는 되게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섹타 모델이죠. 근데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라는 이제 세 개의 섹터로 이 근대사회를 이해하자는 움직임이 이름하여 3섹터 모델인데, 거기서 이제 제3섹터는 물론 시민사회죠. 아까 이제 하부 구조에서 경제, 상부 구조에서 국가, 이렇게 이해하던 마르크스나 이런 분들의 이해를 새롭게 넓힌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섹터 모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위에 공적 영역은 국가고 아래 부분 사적 영역은 경제 혹은 시장, 또 자본,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게 이 섹터 모델이 지배적으로 있다가 오늘 이따가 후반에서도 살펴보게 될 그람시라는 그런 학자에서부터 이제 하버머스나 여러 그 이후의 학자에 이르기까지 제3섹터 모델,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면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하고, 그 앞에 그림은 이제 거기서 대표적인 국가를 가장 상징하는 것, 입법, 사법, 행정이 있지만 정부를 상징하고, 또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이 대표 주자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NPO나 NGO가 대표 주자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근데 지금은 최근까지는 적어도 이런 제3섹터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그런 3섹터 모델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와 시장 이외에 시민사회를 하나의 독립된 섹터로 그런 영역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인식이 최근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듯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3자가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국가를 경영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원래는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를 번역하기를 협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함께 다스린다고 해서 공치, 그러니까 그 동동할 때 그 한자어를 써서 공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저거 그림에서 보듯이 서로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국가는 끊임없이 시장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들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을 미래 전기자동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천억 원의 연구 기금을 마련했다. 그렇게 공적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시장은 기업은 상품을 생산해서 또 세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형태로 관계를 하고 또 시민사회와는 여러 가지 또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시민사회는 국가에 때로는 충성을 바치기도 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부가 어떤 잘못된 정책을 펼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도 하죠. 기업과도 여러 가지 긴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견제, 때로는 상호 협동,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가 아래 부분에 정리했듯이 시민사회와 시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에다가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시장이 제 역할을 하는지 감시를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또 예를 들면 그 제대로 된 시민적 권리가 기업에서 박탈당할 때 이럴 때는 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감시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치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가 저기 보듯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강제와 명령, 계층화, 또 다수결, 획일성 이런 것들을 기본 원리로 하고 시장의 경우에는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고 경쟁과 또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율과 참여, 연대, 신뢰, 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고 그래서 여기서 시민사회를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자율, 참여, 연대를 기초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역할도 나름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언뜻 보면 근대화라는 게 결국에는 자본주의화 아니냐.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거니까 거기서 효율성이 모자란 거는 좀 도태시키고 해야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거는 한 측면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이런 가치는 오히려 인간의 근원적인 가치, 삶의 질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조금 따분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거버넌스 요즘엔 좀 제가 약간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오용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본 개념 없이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대한 인식 없이 좀 난무하고 오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협치라는 말이 우리 여야가 서로 특히 여야가 늘 뭐 여소야대가 되고 또 이번처럼 거여가 탄생이 되면 협치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이 협치라는 용어가 상당히 백지화해서 고생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원래 이 협치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영
그러니까 전체 이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3자의 서로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한 국가 경영, 합리적인 국가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조직에 의한 어떤 행정 서비스, 요즘에는 이제 그걸 통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통치에서 협치로의 이 변화는 아까 제가 근대 사회에서의 이행이 그렇듯이, 그리고 근대 사회 초기에서 후기로,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에서 보이듯이 끊임없이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본다면 예전에 그 87년 이전에 권위주의 체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그때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대학 운동장에는 아예 그냥 다, 저희는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 모든 운동장은 다 전투경찰 버스가 조금만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국가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공화국 이전만 해도 그런 일 뭐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국제그룹, 국제상사그룹 해체, 뭐 또 고학그룹 해체, 이걸 그냥 몇몇이 정하면 해체되는 거예요. 그 그룹은. 그런 정도로 시장조차도 완전 국가의 지배체제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여기 있듯이 통치, 그러니까 거버넌먼트 시대, 물론 저거는 정부라는 영어의 의미도 있지만 통치라는 의미, 뭐 통치하면 공안 통치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통치에서 거버넌스 체제로 협치로의 이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제가 저 자료에서 뭐 여러 이 통치와 협치를 비교해 본 거는요, 국내에 많은 비교표가 있습니다만은 저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기관이나 제도, 인스티튜션이 상당히 통치 시대에는 적고 협치 시대에는 많다. 입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잖아요. 제가 평양에 한번 가보니까 평양에는 모든 법을 딱 합친 게 책 한 권이 안 되더라고요. 요만큼의.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전이 그 북한에는 딱 모든 법을 합치니까 책 한 권이 안 돼요. 제가 평양 서점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모든 법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이걸로 해도 몇 개를 이 양손을 펼쳐도 아마 수십 번을 해야 될 정도의 많은 법률이 있잖아요. 그만큼 통치사회는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제도의 생각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 분산되어 있고 분절적이고, 네트워크는 오히려 닫혀있고 최소화되어 있고, 대신에 거버넌스에서는 확장적이다.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에서 운영 주체, 모든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고, 민간 행위자는 운영의 객체다. 근데 이 거버넌스에서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구분이 없고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죠. 정책 유형도 정형화되어 있고 창의적이고, 또 규정이나 규범, 명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전체가 운영되는 반면에 합의와 타협이 존중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 변화와 흐름이 응축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한 기업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좀 적잖아요. 근데 최근 한 1, 2년만 해도 어느 기업에서 뭐 회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거기서 뭐 발로 무슨 여기 조인트라 그러는데 무릎 아래를 정강이를 쳤다는 등, 그게 영상으로 아마 2, 3년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이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변화했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한지도 모르고, 예전에 그 통치 시대에 정부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거버넌먼트의 문화를 받아들인 그 기업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병폐가 모정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도
이런 잔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사건이 불거지고 또 터질 때마다 또 갑질 파동이 문제가 되고 할 때마다 뜨끔뜨끔하겠죠. 그분들이 우리 회사도 큰일 나겠구나 해서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기업에서의 그런 기업 문화의 변화가 다른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사회 체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홍콩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시면 홍콩은 상당히 거버넌스 체계가 강하게 지배했다가 이 거버먼트 체제로 오면은 그 사회 체제가 역행을 하면 당연히 그 기업 문화나 이런 것도 역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이 가진 조직들 또 그 조직이 가진 문화도 거기에 상응해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앞부분에서 시민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이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는가를 이 3섹터 모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시민사회에서 아까 대표적인 거기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NPO 내지 NGO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NGO가 워낙 왜냐하면 아까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그 독재 체제를 깨부수면서 시민사회가 발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소 NGO의 힘이 굉장히 초기부터 강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NGO가 이렇게 사회적 그 역사적 힘을 쓰는 그런 나라는 드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중앙 일간지의 녹색연합 보도 건수가 중앙 일간지 4대 일간지에만 1000건이 넘었었어요. 그러면 끔찍한 횟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 사태 그걸 폭로를 했을 때 그때 영화 괴물에 나오는 영화 괴물의 앞장면에 나오는 그게 이제 제가 폭로했을 때 그 사진인데 그때 거의 모든 신문에 다 일면 토업을 다 차지를 했고 뉴스도 당연히 머리 기사를 며칠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예를 들면 이 영향력을 NGO가 차지하는 사례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걸 딛고 일어서려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시민운동이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NGO라는 표현도 거의 쓰질 않습니다. 거의 NPO, 처음부터 법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법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NPO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NGO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반면에 대개의 선진국 여러 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NPO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역사적으로 이제 일본은 60년대 중반에 이제 혁신자치체라고 해서 이제 일본 동경도지사를 우리로 말하자면 시민단체 대표가 하게 돼요. 미노베라는 분이 하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일본의 다수 약 거의 최대 많을 때는 100여 개의 단체장을 NGO 출신이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름하여 지금도 이제 일본은 자민당이 완전 거의 일당 체계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 배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자치체라고 하는 그게 거의 그냥 재선이 거의 안 되고 단임으로 마감이 되면서
급격하게 퇴절을 해요. 그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고베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는 시민운동이나 시민사회 전반이 일본은 완전히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베 대지진에서 거의 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자원봉사가 엄청나게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자원봉사 원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본의 NPO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 시민사회가 이 일본이라는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게 일본 전체 국민들에게 인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반에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 경실련부터 나중에 참여연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여성연합 이런 이제 기라성 같은 단체들이 그 어떤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지워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NGO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사실 UN 용어에서는 NGO가 NPO보다 더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non-governmental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부기구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용어를 이제 1949년대부터 썼는데 사회복지, 예술, 문화, 직능단체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NGO라고 하는 건 시민사회의 중요한 일부인데 시민의 자발성, 또 자율성, 그리고 목적 의식이 공익성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윤 추구를 물론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공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원주의 저희가 자원봉사할 때 그 볼런타리즘에 입각해서 그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학자가 한 그 NGO라는 개념 규정을 한 학자는 거의 국내 학자까지 지금 50여 명이 넘는데 이 살라몬이라는 분이 한 정의가 상당히 그 가장 일반적인 정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GO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자발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 성격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그런 그 핵심 역할 그걸 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서 자주적이라는 의미는 누구로부터의 자주성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초기에는 정부로부터의 독립,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예를 들면 이게 조직이 있는데 그게 회사의 기업의 지원을 받고 거기서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NGO나 NPO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준정부 비슷하게 정부가 자기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그 하부기관을 만들었다. 지금도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을 NGO라고 하진 않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스케일로 자체를 들이대면 우리나라 NGO에서 그 활동하신 녹색연합 정도 제외하고는 정말 기업과 정부에서 자유로운 NGO가 대한민국에 옆으로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가장 제가 들은 충격적인 표현은 Near 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러니까 정부와 너무너무 가까운 그런 데 아니냐라는 제가 그 표현을 듣고 굉장히 쇼크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토의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왜 NGO에 대한 그런 예전에 보면 NGO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60에서 70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른 일반 집단과 거의 동일하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문들도 여러 편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어떻든 정치 참여를 상당히 조금 광범위하게 그냥 개인끼리 했으면 모르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기업으로부터의 지원, 물론 지원을 받되 그러니까 예산상의 지원을 받되 거기에 운영에만 영향을 안 미치면 NGO로 봅니다. 근데 직접 조직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NGO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도 있고 끊임없이 그 NGO 스스로도 이런 정말 우리 조직이 이런 NGO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나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고 그거는 그 조직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사회가 신뢰도를 저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본의 이제 시민사회단체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시민운동보다 시민활동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적 요소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참여연대가 펼친 녹색연합이 펼친 여러 운동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소소한 생활 영역에서 일본의 이제 물론 거기도 그 일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물절약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역의 지역 공동체라고 해서 마을 만들기 제가 여러분들과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마을을 일본어로 마을 정자를 마치라고 했는데 마치 쭈구리 그게 마을 만들기인데 그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 마을 만약에 제가 사는 동네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거를 주민 참여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조그마한 쌈지 공원을 만들고 거기서 또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는 캠페인을 펼치고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그 전국 대회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은 심지어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시민운동 과정에서 일본의 그런 전국 대회에 한 4번쯤 갔던 것 같아요. 세계 평화대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일본도 이제 미군 철수 운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군들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군의 활동에 대해서 그 감시하는 그래서 뭐 거기 공산당이나 여러 층들이 조금은 시민 운동단체가 중심이 되는 그거하고 물절약하는 거하고 그다음 관관 접대 그러니까 관이 관을 접대하는 그것을 추출하는 운동을 하는데 보면 한 2, 3천 명이 모여서 하는데 너무 다이나믹하게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뭐 오사카시 어디서 그 경험을 먼저 한 분이 와서 그다음에 옆에 같이 활동한 분들이 서너 명이 쓰고 보고자가 보고를 하고 나면 막 박수를 친 다음에 한쪽에 서요. 그러면 또 나고야에서 하는 분들 뭐 저 오키나와에서 하는 분들 그분들이 쫙 와서 나중에는 한 단상에 한 300명이 올라가고 전체가 뜨거운 뭐 흥분의 도가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제가 대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가장 큰 힘을 형성하는 분들은 그렇게 환경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마을과 관련된 거라든지 호스피스와 관련된 거 그런 소소한 걸로 전체적으로 그 생활 영역에 소소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조금 자원봉사 영역에는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과의 결합력이 초기부터 강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거의 초기 그 시민 활동 단체들이 행정의 하부 촉수 역할을 한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활동이라는 개념을 최근에 몇몇 학자분들이나 써서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는 한마디로 일본에서 넘어온 학문적 인식 개념이 저희한테 넘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시민운동이라는 게 과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활세, 주거지, 우리 마을이 됐던 지역사회가 됐던 국가, 뭐 지구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등장하는 문제들 이걸 이슈화함으로써 국가나 자본에 의해서 치고 들어오는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거. 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운동의 목표이자 과정으로서 참여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왜냐면 어차피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정치인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밥 먹고 살게요.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이고 한계라면 한계인데 대의민주주의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민참여라고 하는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시민운동이 일반 시민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어떤 이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비전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념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거는 아니에요라고 예를 들면 저희가 플라스틱 지구 문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남태평양에 조류들이 죽어가는 플라스틱 지구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뭐 하다못해 빨대 하나라도 덜 쓰게 만드는 그런 시민 의식을 변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뭐 첫 번째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예를 들면 이건 생활 공간은 아니지만 제도로서 뭐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 이걸 올리는 움직임을 하자 그래서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시민적 압력을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뭐 이런 것들을 시민운동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시민운동이 있고 시민활동이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삶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나 성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친목 모임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 가운데에서 시민운동은 되게 이런 역할을 담당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자원봉사는 뭐냐? 자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내서 헌신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그 영향이 뭐냐? 보면 유엔에서 정리한 거예요. 유엔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홈페이지에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시민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 그리고 서로 혜택을 주는 호혜를 강화하고 의도적으로 참여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전체와 개인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자원봉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봉사하는 곳에서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 각당복지재단이나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일선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곳에서 그 조직들의 영향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서포트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또 지역사회가 당면한 이슈들, 사회복지 영역이든 아니면 인권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서로 연결한다는 거죠. 근데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인종이나 연령이나 종교, 성별이 다른 사람들을 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뭉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 여러 연구들이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연구들은 많았었죠. 왜냐하면 자원봉사에 시간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연결성이 OECD 국가분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이 가장 낮게 느끼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연결돼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 연결돼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외로움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삶의 어떤 의미, 목적의식을 부여받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신 건강만이 아니라 육체 건강까지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노인과 같이 이제 전통적으로 고용이 차단된 그런 공동체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준다. 그래서 이건 되게 이 밑에 있는 영어 자료들에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여러분들께 시간이 나면 토론거리를 제시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격적인 등장의 시기,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대개는 이제 87년 뭐 그때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주의 시대가 균열을 일으키고 붕괴하기 시작한 그때로 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뭐 두 번째 거는 사례를 먼 데서 찾을 것도 없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아까 제가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비서관실 자체를 아예 없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 정권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었는데 아예 수석실을 없애고 없앨 뿐만이 아니라 비서관실도 없앴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만큼 무지했던 거예요. 그 분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광우병 시위가 나자 이거 시민사회라는 게 인정을 해야 되겠네 해서 시민사회 비서관실이 만들어지고 이제 제가 거기 첫 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박근혜 정부가 되니까 다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옛날 시각으로 보면 필요 없는 집단이지만 그 아까 그런 질문과 관련된 세 번째 건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거리로도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따가 또 그 시간이 되면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